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3학년이죠. 3학년의 목표는 한국사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세계사를 배웠듯이 이번엔 한국사를 배울 텐데 일단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 뭐 봤던 사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것 정도는 아시죠? 아마 본 적 있을걸? 요 뭐야? 어, 요거는 아시잖아요. 이거. 그죠? 이거는 고인돌이죠. 고인돌. 그다음에 이런 것도 아마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고조선의 영토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배울 건 청동기예요.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 부분을 배울 건데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렇게 석기 시대가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세계사 배울 때 시작을 구석기, 신석기 비교하는 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배웠던 특징들 있죠. 뭐 구석기 시대에는 뭐 뗀석기를 사용하고 뭐 사냥과 채집으로 먹을 걸 구하고 막집에 살고 이동 생활을 하고 평등 생활이고 뭐 신석기는 또 뭐예요? 신석기는 간석기를 이용하고 또 뭐 이제 농업과 목축이 시작이 돼서 신석기 혁명이 벌어졌고 토기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착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움집을 짓고 뭐 뼈바늘 이런 걸 사용하고 뭐 가락바퀴를 사용해서 옷을 만들고 뭐 그런 부분들 뭐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다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할 이유는 없지 않나 싶어서 청동기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바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번 학기 전체 내용이 적지 않을 거예요. 적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챙겨서 공부를 잘 하셔야 될 거고 시험 기간에 임박해서 모든 걸 하려고 하기보다 하루하루 하면 그렇게 양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늘 공부를요. 시험 기간에 몰아서 막 하루에 6시간, 7시간 이렇게 밤잠 못 자면서 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하시면 한두 시간만 하셔도 돼요. 한두 시간이 뭐야? 역사 같은 거 그냥 그날 배운 만큼만 한 번만 더 본다 이 느낌이면 20분이면 되거든요. 하루에 매일매일 15분, 20분 해두시는 게 그 정도 짬은 낼 수 있잖아, 솔직히. 그죠? 하루에 15분, 20분 해두시는 게 시험 기간 직전에 막 7시간, 8시간 하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시험 기간 전에 6시간, 7시간 한다고 해도 평소에 15분, 20분만 해뒀으면 효율이 훨씬 다르지. 그러니까 평소에 조금씩 해두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할 게 많아서 그래. 할 게 많아서 그러니까 꼭 본인의 시간과 체력, 전략적으로 잘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리고 지금 학습지 보시면 이렇게 위에 구석기 신석기 비교하는 부분이 나올 텐데 어 그거는 2학년 애들 첫 강의 보시면서 채우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 안 채워도 뭐라 안 할 겁니다. 시험 범위에도 안 들어가고요. 구석기 신석기 시험 문제도 안 낼 거고 우리 학습지 평가할 때도 그 부분은 뭐 못 채워도 제가 이해할게요. 근데 그냥 한 번쯤 채워봤으면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한번 넣어본 거고 본격적인 학습 범위는 청동기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청동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청동이라는 건 우리가 사실 청동도 우리가 2학년 때 이미 배웠어요. 이미 이제 4대 문명 기억하시나? 4대 문명 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중국, 황하 문명. 이제 거기서 이제 그 4대 문명의 공통점으로 뭐 도시 국가가 만들어지고 지배층이 형성되고 청동기를 사용하고 뭐 그죠? 관계 시설이 발달하고 뭐 문자가 사용되고 이런 것들 배웠었는데 그때 이미 청동을 배우긴 배웠어요. 근데 청동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돌덩이 같은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돌에 이렇게 구리 조금, 주석 조금 이런 금속 성분들이 녹아 있단 말, 이렇게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불로 높은 온도에 가열을 해서 이게 녹아서 떨어지면 이제 그걸 합치는 거죠. 그래서 구리와 주석을 합친 합금, 그 금속이 청동인데 너무 복잡하죠.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금속이에요. 금속인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금속이다 보니까 일반 돌보단 어때? 빛나고 강력하죠. 요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갖고 있는 사람이 대단해 보일 수 있어요. 일단 돌보다 돌이랑 싸우면 이겨요. 왜냐면 날카로우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빛 받으면 반짝반짝하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이 대단해 보일 수 있죠. 세기도 하고 또 빛 받으면 반짝반짝하니까 뭔가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뭔가 대단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돌은 되게 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기억날 거예요. 구석기 신석기 시대가 평등한 시대였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라는 게 다 특별할 게 없고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도구니까. 그죠? 그래서 석기 시대의 돌은 그랬는데 청동이라는 금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못 만들고 귀해요. 그러니까 청동이라는 소재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종합하면 뭐예요? 청동은 굉장히 빛나고 강력하기 때문에 가진 사람을 대단하게 보이게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많지 않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못 가지고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진 사람이 뭔가 높은 사람 대접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신분제가 형성되고요. 신분제가 형성되다 보면은 그 신분제가 체계를 이루면서 누구는 왕, 누구는 신하, 누구는 평민, 누구는 노비 이런 식으로 국가 체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걸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청동기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볼 텐데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경에 만주 한반도 지역에서 청동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청동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나 못 가지는 거기도 하고 또 일단 빛 받으면 반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하기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보는 사람이 지금 우리는 이제 그게 금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지만 옛날 사람들은 모르니까 대단해 보이고 뭔가 신과 소통하는 느낌을 주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제사장이 사용하는 도구로 이제 청동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제사장이 청동기 반짝하는 걸 보면서 봐라 이게 신의 신호다 이러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어, 대표적인 유물로는 비파형 동검이 있고요. 거친 무늬 거울, 청동방울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사진 보시면 다 어서 본 적 있는 아마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청동방울. 근데 청동방울은 이름이 청동이 들어가니까 딱 봐도 청동기 거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비파형 동검이나 거친 무늬 거울은 이름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저런 게 우리나라 청동기의 대표적인 유물이구나.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청동기를 만들어 쓰는데 뭐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청동기가 강력하다고 하니까 그럼 청동기 시대에는 농사도 청동기로 했겠네?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아니에요. 청동기를 만들어 쓰다 하면서 농기구에 지금 돌이나 나무로 제작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요걸 써놓은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청동기는 많지 않다 그랬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석기 시대 이후로 농사를 짓잖아. 그러면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청동기는 몇 개 없단 말이야. 그럼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농기구를 써야 되는데 청동기로 농기구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농기구는 굉장히 단단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땅을 파야 되고 땅 흙의 무게가 무겁잖아요. 이제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무거운 흙을 퍼내야 되고 또 거기에 걸려 있는 여러 가지 잔뿌리들, 나무 뿌리들, 뭐 이런 잡초 뿌리들을 다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농기구는 굉장히 단단해야 돼요. 근데 청동기는요. 날카로워서 강하다고 하는 거지 단단하진 않아요. 조금 물러요. 그렇기 때문에 농기구로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농기구는 청동기 시대에도 주로 돌이나 나무로 제작을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대표적인 유물로는 이제 청동기 시대의 농기구 유물로는 이런 반달돌 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은 요 동그라미 두 개 있죠. 여기다가 이제 끈을 매단다고 해요. 손에 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 같은 걸로 여기다 이렇게 끈을 매달아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수확도 하고 별을 베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달돌 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청동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돌로 된 도구를 아직 썼다는 거예요. 언제 농사 지을 때. 그걸 보여주는 유물이 이 반달돌 칼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토기로는 원래 우리가 이제 저기 신석기 시대 때는 빗살무늬 토기 이런 거 얘기 많이 했는데 청동기 시대에 넘어오면 민무늬 토기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늬가 없는 토기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쪼개져서 그렇고 원래 모양에는 무늬가 없었겠죠. 이런 식으로 민무늬 토기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됐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분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조금씩 군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같이 살고 있는 부족의 장인 거죠. 그리고 또 주거 형태를 보면 이제 같이 부족 단위로 모여 살기 때문에 이 부족을 지켜줄 수 있는 그리고 부족이 함께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은 야산이나 구릉지대, 구릉지대는 뭐냐면 사, 언덕인데 산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민망한, 조금 낮은 동네 언덕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야산이나 구릉지대 이런 데 이제 직사각형이나 원형 움집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개 들어서면서 그게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고요. 마을 규모가 커지면서 뭐 해자, 방책 이런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들이 생기는 거죠. 해자 방책이 조금 저게 뭐야 싶을 수 있는데 어, 이게 이제 해자예요. 그러니까 해자라는 건 뭐냐면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 마을 테두리에 이렇게 물길을 파는 거야. 물길을 이렇게 파면 여기 물을 이렇게 물길을 파요. 그러면 다른 부족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마을을 들어오기가 어렵겠죠. 한번 물을 건너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막 허우적허우적 거릴 때 막 뭐 활을 쏘든 창을 찔르든 죽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방책은 뭐냐면 그냥 그 울타리 생각하시면 돼요. 방책은 울타리야, 울타리. 그래서 이렇게 해자, 방책. 근데 보세요. 이런 해자 방책을 마을 공동으로 지으려면 그 작업을 누군가 지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군장이 등장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벼농사가 발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신석기 농업과의 큰 차이예요. 신석기 시대도 농사는 짓잖아요. 근데 처음 농사를 지을 때 처음에 지었던 건 벼가 아니에요. 뭐 조나 피, 뭐 수수 이런 것들을 먼저 농사를 짓는데 어, 청동기 시대에 들어오면 벼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벼농사를 짓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가정 시간이나 이럴 때 배우지 않나? 뭐 인간에게 필요한 3대 영양소, 인간의 에너지를 내는데 필요한 3대 영양소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중에 이제 인간이 생활을 하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영양소가 탄수화물이거든요. 근데 그 탄수화물이 가장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벼예요, 벼. 그래서 벼 농사를 시작하면 그러니까 쌀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벼에 이제 생산물이 쌀이니까 벼의 수확물이. 그래서 벼농사를 지으면 쌀을 얻을 수 있고 그 쌀을 통해서 많은 이제 칼로리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칼로리를 얻어야 또 활동을 할 수 있고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벼농사의 발달은 또 인간의 어떤 수명 연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는 그냥 농사가 아니라 벼농사가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분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청동기라는 도구의 특성도 있고 또 이렇게 농사를 시작하면서 농사가 잘 되는 땅도 있고 안 되는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문제들, 그런 사유재산, 빈부의 격차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신분이 발생하면서 가장 높은 신분이 군장으로 자리하게 되고 마을 부족 전체를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 군장이 마을을 이끌 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청동기를 활용해서 그 반짝하는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신과 소통하고 있다. 내가 내리는 명령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신의 말씀을 듣고 신의 뜻을 전해드리는 거다. 근데 지금 여기서 내가 청동기가 있기 때문에 신과 소통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배자가 군장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신께 의지하면서 신에 대한 권력을 빌려와서 신의 권력을 빌려와서 신 핑계를 대면서 지배하는 이런 형태를 재정일치의 사회라고 해요. 왜냐하면 정치적 지배자와 제사장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장, 지배자가 제사 같은 종교 의식도 주관하는 이런 경우를 재정일치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제사장 역할을 동시에 하는 그 지배자가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뒤에도 뭐 고인돌, 돌럴 무덤 이런 식으로 무덤을 이제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고 또 이 사람이 썼던 청동검이나 청동거울도 신성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묘에 같이 묻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청동기가 어쨌든 무기로서 활용을 하면 단단하진 않지만 굉장히 날카롭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돌로 된 무기를 쓰는 부족보다 청동기를 무기로 쓰는 부족이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를 쓸 줄 모르는 부족은 청동기를 쓸 줄 아는 부족한테 공격을 당하지. 이런 식으로 정복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인돌, 뭐 돌널무덤 이런 것들 다 보통은 이제 제사장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지배자의 무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같이 봐두시면 되겠고 이제 철기인데요. 철기는 이미 고조선이 성립되고 난 뒤에 들어와요. 그래서 기원전 5세기 무렵에 중국으로부터 전래가 되고요. 그리고 기원전 1세기 무렵에 널리 이제 활용이 됩니다. 여기 순서를 좀 보시면 이제 우리가 뒤이어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볼 텐데 고조선이란 나라는 이미 청동기 시대에 세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고조선이 조금씩 중국으로부터 청동기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위만조선 시대에 들어가면 더욱더 발달을 하는 거고 위만조선이 멸망하면서 전국으로 퍼지게 되는 건데 이 얘기는 뒤이어서 잠시 뒤에 다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기가 조금씩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철기가 사용되면 요거 작년에 2학년 때도 했던 얘기인데 철기가 사용되면 무조건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두 가지 장점이 있죠. 뭐요? 첫 번째로는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죠. 왜? 철기는 철기의 큰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철기의 특징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청동기보다 강하고 단단하죠. 그리고 청동기보다 훨씬 흔해요. 그죠? 철기는 되게 흔해요. 철은. 그러니까 철도 똑같이 만들어요. 돌에 철광석이 묻어 있는데 그걸 불에 가열을 해서 철이 녹으면 그걸 모아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철기 같은 경우는 청동기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요. 불순물을 빼면 뺄수록 더 강해져요. 그리고 우리 지금 사실 우리 생활에서 봐도 철이 얼마나 흔한지를 볼 수 있잖아요. 이 교실에서도 얼마나 많은 철이 있고, 그죠? 여러분들 집에 가도 철로 만든 물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특징이 보여주는 장점이 있죠. 일단 농업 생산력이 커지죠. 왜냐면 일단 단단하니까 아주 무거운 흙도 견딜 수가 있죠. 그래서 땅을 깊이 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어떤 잡초 뿌리나 이런 것들도 다 끊어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흔하기 때문에 만들 줄만 알면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고 모든 농민들한테 다 나눠줄 수가 있죠. 철기 시대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농민들이 철기 농기구를 사용하게 돼요. 반달돌칼의 생명이 끝난 거지. 그래서 이런 장점을 활용해서 농업 생산력이 훨씬 크게 증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단단하니까 전투력도 높아지죠. 그래서 청동기랑 철기랑 부딪히면 무조건 청동기가 부러져요. 철기가 더 강하니까. 그리고 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병사들한테 또 철로 무장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철기를 만들 줄 아는 민족은 모르는 민족을 무조건 공격해 들어가죠. 내가 이길 게 뻔하니까. 그래서 정복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한반도나 만주 여러 나라가 성장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철기 시대에 그럼 청동기를 아예 안 쓰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어, 철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또 제사를 지내거나 이럴 때는 이제 청동기를 사용하던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오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훨씬 맛있는 새로운 음식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도 제사할 때는 원래 해오던 음식을 유지하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마라탕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 해 설이나 추석 차례상에다가 막 마라탕 올려놓고 노티드 도넛 개 맛있어 이렇다고 해서 그걸 올려놓는다든지 우육면 짱 맛있어 이렇다고 해서 그날 설에 그 해의 설에 우육면을 올려놓는다든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동 철기 시대가 돼도 제사를 지낼 때나 이럴 때는 그 전통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용 도구로는 청동기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좀 모양은 바뀌긴 해요. 비파형 동검에서 세형 동검으로 넘어오고요. 거친 무늬 거울에서 잔무늬 거울로 넘어옵니다. 요게 이제 세형 동검이고 요게 잔무늬 거울인데 요거는 이따 사진을 비교해서 볼 텐데 이름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그래도 동검만 해도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홀쭉하면 세형 동검이고요. 비파형 동검은 왜 비파형 동검이냐면 저렇게 생긴 악기가 있어요. 저거 좌우로 쫙 늘려놓는다고 생각하면 기타 같지 않아요? 기타처럼 생긴 비슷한 동양의 비파라는 악기가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생겨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어 여기가 청동기 시대, 여기가 철기 시대. 근데 둘 다 소재는 청동기예요.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지. 그리고 요거는 진짜 이름을 외워두셔야 돼요. 사진만 가지고는 거친 무늬 거울, 잔무늬 거울을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 이건 사실 거울 뒷면이에요. 거울 뒷면인데 거울 뒷면에 무늬가 거칠면 거칠 무늬 거울이고요. 좀 이렇게 잘잘하면 잔무늬 거울이에요. 이거를 사진만 보고 어떻게 구분하냐고. 뭐 물론 전문가들은 구분하겠지만 우리는 시험지에서 볼 텐데, 그죠? 그러니까는 이건 이름을 기억해 두셔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친 무늬 거울이 청동기 시대고요. 청동기 시대고 잔무늬 거울은 철기 시대예요. 철기 시대인데 요것들은 싹 다 만든 소재는 청동기예요. 다 제사용 도구로 쓰는 거기 때문에 철기 시대 넘어와서도 이런 형태로 계속 청동기를 씁니다. 제사용 도구로. 그런데 이제 시대 구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철기가 사용되는 시대에는 이렇게 중국이랑 활발하게 교류한 모습도 보여줘요. 그래서 철기 시대에 들어오면 중국에서 사용되는 화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견이 돼요.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이 우리나라와도 교류를 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명도전이라고 하는데 칼처럼 생긴 돈이죠. 중국 화폐예요. 중국 화폐. 그다음에 이런 널무덤, 동무덤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널이라는 표현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 널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널은 요즘 우리가 요즘이 아니지. 우리가 항상 말하는 시신을 담는 관이에요. 관을 널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널무덤이라고 하면 시신을 그냥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시신을 관에 넣어서 그 관을 묻는 걸 널무덤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동무덤은 요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반으로 가르면 요거 토기 같지 않아요? 그죠? 거대한 토기 두 개를 이제 위아래로 합쳐서 거기 안에 시신을 넣는. 그러니까 토기를 관처럼 쓰는 거죠. 그런 걸 동무덤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국립중앙박물관 가시면 되게 다양한 형태의 동무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다는 거 정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조선을 볼 텐데 우리 민족의 첫 번째 국가죠. 원래 나라 이름은 조선이에요. 조선인데 요 정도는 또 쓸 줄은 몰라도 한 번쯤 보는 경험은 있어야지. 어, 이렇게 씁니다. 조선인데 뒤에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옛고자예요. 옛고자. 옛날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보다 더 오래전에 있었던 조선이다. 그래서 고조선이라는 의미고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발달을 했고 위치는 이제 만주, 그다음에 한반도 서북부 이 지역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는 요 부분이 이제 고조선 영역으로 보이는
근데 신기하죠. 아니 수천 년 전의 나라인데 어떻게 영토를 이렇게 딱 알지 싶을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냐면 어 우리가 이따 볼 텐데 이 유물이 나오면 고조선 땅이라고 보는 그런 표지 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 아 여기는 고조선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파형 동검, 뭐 아까 얘기했던 미송리식 토기나 아니면 탁자식 고인돌, 타자? 탁자식 고인돌. 보통은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이 동시에 나오면 아 여기는 고조선의 영역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고인돌은 다른 전 세계 다른 문화권에서도 많이 발견은 되는데요. 신기하게 고라니 같아. 전 세계 80%의 고인돌이 한국에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강화도에도 되게 많이 있어요. 하여튼 강화도뿐만이 아니라 정읍 가도 되게 많고 하여튼 우리나라는 고인돌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 고인돌. 그렇고요.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면 아 여기 고조선 땅이었겠다 이렇게 고조선을 상징하는 대표 유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정치적 지배자가 제사장 역할까지 같이 하는 그래서 신의 이름을 빌어서 지금 내가 명령을 내리는 건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신의 목소리를 듣고 신께서 말씀하신 걸 전달해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제사를 같이 주최하기도 하는 사람 이 그러니까 정치적 지배자가 이런 사회를 재정일치 사회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의 왕을 단군왕검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단군은 제사장으로서의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재정일치 사회라고 하는 건 이 두 역할을 한 사람이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건국이념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데 어, 이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쓰는데 뭐 여러분들이 한자로 쓸 건 없고 어, 이렇게 어떻게 쓰더라? 아이씨 잠시만요. 이게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냐? 그죠? 이렇게 쓰는데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음, 이게 넓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익이 될 익자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익을 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뭐 이런 뜻이에요. 네. 왜 우리 대학교 중에 홍익대학교 있죠.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뭐 한자를 알라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뭐 요 정도 그냥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고조선의 발전을 보면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청동기 문화가 먼저 성립을 하고 청동기 문화가 성립을 해요. 그리고 청동기 문화가 성립을 하니까 신분제가 되고 그죠? 신분제가 되고 나서 신분제를 바탕으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예요. 즉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생긴 나라인 거지. 그리고 고조선이 있는 상태에서 기원전 5세기경에 철기 문화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기원전 4세기가 되면 이 철기 문화가 조금씩 더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문화를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왕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기원전 2세기 초에는 위만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돼요. 이때가 이제 중국 혼란기인데 작년에 우리 중국사 배웠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요 위만이 넘어오는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중국에서 진나라 무너지고 진승 5광의 난 벌어져서 진시황의 진나라 무너지고 한나라가 막 생기려고 하는 그 진한 교체기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이제 위만이 중국의 혼란을 피해서 고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위만이 철 중에서도 조금 더 수준 높은 불순물이 더 없는 조금 더 수준 높은 철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고조선은 위만이 들어오기 전에도 원래도 철을 쓸 줄 아는 나라였지만 위만이 들어오면서 철의 수준이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이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더 철기 문화가 확산되는데 사실 위만은 굉장히 논쟁이 많죠. 중국에서는 이 위만을 명분 삼아서 위만이 중국인인데 너네 나라에 왕을 했으니까 고조선의 역사도 우리 중국 역사로 봐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근데 위만이 만약에 정말 정복의 의미로 고조선을 차지한 거라면 그러면 일단 나라 이름을 바꿨겠죠.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유지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기록을 봐도 이 조선인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위만이 그냥 이제 뭐랄까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살다가 본인의 권력을 키워서 왕을 몰아낸 걸로 봐야지 중국이 우리를 정복한 걸로 위만의 집권을 해석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우리 학계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라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위만이 정말 중국인으로서 한반도를 정복한다는 의미면 조선이란 나라 이름을 유지하면 안 됐다고. 근데 위만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중국인인 건 맞지만 들어와서
우리나라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내란이지. 쿠데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복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래서 여전히 위만이 왕을 했더라도 고조선의 역사는 한반도 우리 민족의 역사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어쨌든 위만이 들어와서 집권하면서 조금 더 수준 높은 철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만이 집권한 뒤로를 위만조선이라고 불러요. 철기 문화가 더 강해지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농업도 더욱더 발달을 하고요. 군사력도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랑 중개 무역을 하면서 이익을 얻어요. 근데 이제 중개 무역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사서 저기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친구랑 B 친구가 있는데 A와 B가 너무 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있어. 그러면 A 친구가 어떤 물건을 50원에 팔아요. 그럼 내가 그 물건을 A한테 50원에 사서 B한테 7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20원이 남죠. 그걸로 내가 돈을 버는 거지. 이런 게 중개무역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요. 간혹 가다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중개무역이랑 중개무역이랑 뭐가 다르냐고. 근데 이게 철저하게 무역학적으로 들어가면 달라요. 그냥 물건을 받아다가 전달만 배달만 해주고 수수료를 떼는, 그러면은 중개무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물건을 사서 여기다 파는 유통망의 구조면 중개무역이 되는데, 그걸 굳이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린 지금 역사지 경제 무역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무역이나 거기서 거기니까 크게 뭐 시험에 중개무역으로 나오고 중개무역으로 나오고 이렇게 그걸 구분해서 막 이건 중개무역이니까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고 똑같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만조선이 한창 있을 때 위만조선은 이렇게 만주랑 한반도 북부에 있었고 그 아래에 진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진국과 한 나라를 잇는 중개무역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 당연한 얘기겠지만 한 나라는 이 중개무역을 어쩔 수 없이 하면서도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위만조선이 마진이라 그러죠. 진국에서 되게 싸게 사서 한나라한테 되게 비싸게 팔거든. 그럼 한나라 입장에서는 진국이한테 그냥 사면 되게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새끼들 중간에 껴갖고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중개무역을 한나라는 썩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아니나 다를까 그것 때문에 한나라가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어떤 위만조선의 중개무역을 결국 참지 못하고 위만조선을 침략해 들어오게 되고요. 사실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침략했던 건 이 중개무역 문제 때문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나라 북쪽에 흉노라는 북방민족이 있었는데 고조선, 이 위만조선이 흉노와 연결될까 봐 걱정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어서 한나라의 이거 우리 사실 2학년 때 배우긴 했는데 한 무제 한 무제가 이제 고조선을 침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한 사군을 설치하게 되죠. 그래서 한나라의 수도였던 왕검성이 함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왕검성이 함락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검성이 함락되고 고조선이 멸망한 거잖아요. 고조선이 멸망을 했어. 고조선 멸망. 그리고 나서 고조선 사람들이 한반도 남부로 쭉쭉쭉 퍼져나가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서 철기가 전국화되는 거예요. 왜냐면 고조선이 무너지고 나서 도망치듯이 한반도 남부로 쭉쭉 흩어져 내려간 그 사람들은, 그 고조선 사람들은 다 철기를 쓸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철기가 한반도에 전국화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한나라는 한 사군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지금 낙랑군, 임등군, 현도군, 진번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 사군을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 한 사군은 결국엔 원래 살고 있던 우리 민족 원주민들한테 굉장히 반발을 많이 당해서 쫓겨나거나 폐지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조선은 일단 기본적으로 관직이 있었던 체계적인 나름대로 정부 운영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팔조법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중국 역사책에 남아 있는데 8개 법이 다 남아 있진 않고 이렇게 3개의 법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를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사람을 죽이지 말란 얘기죠. 여기서 생명 존중 상상을 조금 엿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이 얘기는 일단 곡식이라고 했으니까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노비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역시 신분제 사회다. 이런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